는 어떻게 여러 프로그램이 컴퓨터 상에서 동시에 실행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헷갈릴 만한 여러 개념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렛츠 코드. 먼저 프로그램이라는 개념부터 정리하죠.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는 뭐냐? 프로세스는 컴퓨터에서 실제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때 이 프로세스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각각의 프로세스는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공간에 각각의 프로세스의 명령어들과 데이터들을 가지게 됩니다. CPU는 뭐냐? CPU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연산 장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메모리라고 부르는 게 정식 명칭은 메인 메모리인데 프로세스가 CPU에서 실행되기 위해 대기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 메인 메모리에 프로세스의 명령어들과 또 실행 중인 데이터들이 있기도 하죠. I/O, 인풋 아웃풋을 의미하는 이 I/O는 뭐냐? 파일을 읽고 쓰거나 네트워크의 어딘가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I/O라고 합니다. 혹은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같은 입출력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배경이 될 만한 용어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시스템이 발전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초창기의 시스템은 단일 프로세스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먼저 실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끝내고 종료시키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단일 프로세스 시스템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CPU 사용률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P1이라고 할게요. 그 P1은 CPU를 쓰기도 하고 I/O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P1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CPU가 있고 이제 이런 시간의 흐름으로 CPU에서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 P1이 CPU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I/O 작업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I/O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CPU는 그냥 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I/O 작업을 끝내고 P1이 다시 CPU에서 실행이 됩니다. 잠깐 또 실행을 하다가 CPU 쪽의 실행은 종료되고 다시 또 I/O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P1이 I/O 작업을 하는 동안 CPU는 놀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단일 프로세스 시스템의 단점입니다. 실행 중에 있는 프로세스가 I/O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CPU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놀면서 쉬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동시에 실행시키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언제 다른 프로세스로 바뀌게 되냐면 현재 CPU에서 실행 중에 있던 이 프로세스에 I/O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다른 프로세스가 CPU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P1과 P2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의 CPU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CPU 상에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면 먼저 P1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P1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P1이 I/O 작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은 CPU에서의 실행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P1은 이제 I/O 작업을 하러 갔고 그러면 CPU에서는 이어서 P2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P2도 실행을 하다가 P2도 어느 순간 I/O 작업을 하러 가야 되면 CPU에서의 실행은 종료가 되죠. 만약에 먼저 시작했던 P1의 I/O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CPU는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P1의 I/O 작업이 끝이 나고 다시 CPU 작업을 하게 되면 P1의 CPU에서의 실행이 다시 시작이 되고요.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또 P1의 CPU 작업은 끝이 나면 다시 I/O 작업을 하러 가거나 하겠죠. 그러면 이어서 다시 또 P2의 I/O 작업이 끝이 났다면 다시 P2의 CPU 작업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된다는 의미에서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 멀티 프로그래밍은 CPU 사용률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CPU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프로세스는 계속 대기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P1 프로그램과 P2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됐을 때를 예를 들었었는데 P1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CPU에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된다면 그렇다면 P2는 P1의 CPU 사용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는 한 번 CPU를 사용할 때 아주 짧은 시간, 퀀텀이라고 불리는 아주 짧은 시간만 CPU에서 실행되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P1과 P2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CPU가 하나가 있고 역시나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겠죠. 이제 이 퀀텀 아주 짧은 CPU 타임만큼을 다 쪼개요. 다 쪼개고 쪼갭니다. 그래서 P1 실행 좀 됐다가 P2 실행 좀 됐다가 다시 또 P1 실행 좀 됐다가 다시 또 P2 실행 좀 됐다가 P1 또 실행됐다가 P2 실행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실행을 쭈쭈쭈쭈 하는 거예요. 이 짧다고 할 때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짧냐면 밀리세컨드 단위까지 이 타임 슬롯이 아주 짧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임 슬롯의 시간 안에서만 각 프로세스들이 최대한 CPU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이 멀티태스킹은 앞전에 봤었던 멀티 프로그래밍과 유사해요.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는 면에서는 유사한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면이 추가됐냐면 CPU 타임을 아주 짧게 쪼개서 그 CPU 타임 안에서 프로세스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태스킹은 프로세스의 응답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응답 시간을 최소화시켰다는 말은 일반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마치 정말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주 짧은 타임 시간 안에서 여러 프로세스들이 교대로, 지금 제가 그리고 있죠. 이렇게 교대로 실행이 되면서 즉각적인 응답을 보여주는, 그래서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멀티태스킹의 핵심은 타임 시간을 아주 짧게 쪼개서 거기서 프로세스들이 교대로 번갈아가며 실행을 하게 됨으로써 마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어떤 동작을 했을 때에 즉각 반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이게 멀티태스킹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먼저는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은 이제 시스템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하나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고 싶은데 그거는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실행시킬 수 있겠지만 프로세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동작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스위칭은 무거워요. 여기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미 앞에서 사실 다 보셨습니다. CPU에서 실행되기 위해서 어느 한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교체되는 것, 그것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스위칭은 무거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프로세스끼리는 데이터 공유가 까다로워요. 아까 서두에 프로세스는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에 두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고 하면 하나는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차지합니다. P1, P2가 그래서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은 서로 공유되지가 않는 독립적인 공간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프로세스끼리 데이터를 공유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듀얼 코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CPU 제조사에서 하나의 CPU 성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발열 등의 이슈로 인해서 녹록치 않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의 성능을 계산하기보다는 한 CPU 안에 두 개의 코어를 둬서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에 듀얼코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듀얼코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듀얼코어를 잘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이 바로 스레드입니다. 이 스레드. 자, 또 스레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 프로세스는 한 개 이상의 스레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스레드가 나온 이유가 그 등장 배경이 한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개의 작업들을 동시에 실행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작업들을 동시에 실행하려면 이 여러 개 하나하나를 맡아줄 뭔가가 필요하고 그 하나하나가 바로 이 스레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는 한 개 이상의 스레드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스레드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스레드는 CPU에서 실행되는 단위입니다. 옛날에는 프로세스가 CPU에서 실행되는 단위였다면 이제 프로세스 대신에 스레드가 CPU에서 실행되는 단위가 됐어요. 그래서 스레드 관련 문서를 읽어보시면 Unit of Execution이라는 단어들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레드가 CPU에서 실행되는 단위가 됐기 때문에 이제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스레드를 가지게 됩니다. 자, 또 스레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 같은 프로세스의 스레드들끼리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가볍습니다. 이 컨텍스트 스위칭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CPU에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교체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스레드가 나오면서 같은 프로세스에 소속된 스레드들끼리의 컨텍스트 스위칭은 훨씬 가벼워져요. 자, 이 스레드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스레드들은 자신들이 속한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프로세스에 속한 스레드들은 그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을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아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같은 프로세스에 속한 스레드들끼리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가볍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메모리 영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프로세스 안의 스레드들끼리는 데이터 공유가 쉽습니다. 이게 또 큰 장점이에요. 데이터 공유가 쉽다는 것. Hello, welcome to McDonald's. May I take your order, please? ご注文はお決まりですか？ 자, 지금 이제 메모리 구조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좀 복잡해 보여도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거 다 볼 게 아니고 주목해야 될 몇 부분만 제가 콕 집어서 설명할게요. 자,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은 싱글 스레드를 가지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스레드가 나오기 전에 프로세스만의 메모리 구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스레드가 등장한 이후에 멀티 스레드일 때의 이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왼쪽부터 보시면은 별거 없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요게 지금 이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이 프로세스에 할당된 메모리 영역이에요.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스택이 있고 힙이 있고 스택 포인터가 있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 멀티 스레드들이 소속된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같은 프로세스에 속하는 스레드들은 그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을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이 스레드들은 우선 이 힙 영역, 이 힙 메모리 영역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공유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스레드들이 같은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 안에 있어도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스택입니다. 그래서 스레드 0에 대한 스택이 여기 있고 스레드 1에 대한 스택이 여기 있고 스레드 2에 대한 스택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택을 가리키는 포인터들이 또 스레드마다 다 따로따로 있고요. 또 각각의 스레드에 대한 프로그램 카운터들이 이 밑에 보시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카운트가 뭐냐면 이 다음번에 실행돼야 될 명령어가 있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킵니다. 어쨌든 이 이미지를 준비한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같은 프로세스에 속한 스레드들은 그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을 공유한다. 이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더라도 스레드들만의 고유한 영역도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CPU가 하나가 있고 두 개의 스레드를 가지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얘네들이 멀티태스킹 방식처럼 동작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간이 있다고 치면 이 시간을 되게 짧게 쪼개고 얘네들이 이거를 서로 조금씩 아주 짧은 시간 타임을 서로 나눠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CPU인데 코어가 2개인 CPU라고 해보겠습니다. 코어가 2개인 CPU. 그러면 그때 이 스레드 2개를 가지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얘는 여기에 실행되고 그냥 얘는 여기에 실행돼요. 진정한 동시인 거죠. 병렬적으로 스레드가 실행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멀티 스레딩이라고 합니다. 멀티 스레딩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여러 작업을 실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여러 작업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스레드들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스레드가 등장을 하면서 멀티태스킹의 개념도 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프로세스끼리의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의 스위칭이라면 이제는 여러 프로세스와 여러 스레드가 아주 짧게 쪼개진 CPU 타임을 나눠 갖는 것으로 그 개념이 확장이 됐습니다. 이 멀티태스킹 개념이요. 그리고 2개 이상의 프로세서나 코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스펙을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이 멀티태스킹이고 멀티스레딩이고 멀티프로세싱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싱글 코어 CPU에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가 2개가 있다면 얘는 뭐가 될까요? 일단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CPU가 있고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가 2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프로세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2개가 이 하나의 CPU를 가지고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멀티스레딩은 있냐? 지금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얘들은 멀티스레드가 아니죠. 그래서 멀티스레딩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CPU가 지금 1개 있기 때문에 얘가 멀티프로세싱도 아니에요. 멀티프로세싱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2개 이상의 프로세서나 코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예제는 싱글 코어 CPU에 듀얼 스레드 프로세스 1개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CPU가 하나가 있고 이번에는 스레드가 2개가 있는 프로세스가 그냥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봅시다. 일단 멀티태스킹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CPU 하나 가지고 경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멀티태스킹 맞습니다. 그리고 듀얼 스레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듀얼 스레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멀티스레딩도 맞아요. 하지만 CPU가 하나이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싱은 아니죠. 그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듀얼 코어 CPU의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 2개입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듀얼 코어이기 때문에 이 CPU에 코어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가 2개였어요. 그러면 그냥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실행이 될 거냐?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얘는 멀티태스킹이 있나요? 없나요? 얘는 멀티태스킹 없습니다. 코어가 2개라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코어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이 코어를 가지고 경합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은 없습니다. 멀티스레딩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멀티스레딩도 아니에요. 하지만 코어가 2개이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싱은 맞죠.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듀얼 코어 CPU의 듀얼 스레드 프로세스 1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려보죠. 듀얼 코어이기 때문에 CPU의 코어가 2개입니다. 그리고 듀얼 스레드 프로세스라고 했기 때문에 스레드가 일단 2개가 있는 프로세스가 1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 얘는 코어가 2개니까 이렇게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 멀티태스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코어별로 경합하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코어와 스레드가 1:1 매핑입니다. 멀티 스레딩은 맞아요. 왜냐하면 듀얼 스레드이기 때문이죠. 하나의 프로세스에 2개의 스레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멀티 스레딩 맞습니다. 그리고 코어가 2개이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싱도 맞아요. 자, 그리고 듀얼 코어 CPU의 듀얼 스레드 프로세스 2개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제인데요. 이건 조금 복잡하니까 또 그려보죠. 여기에 코어가 2개가 있고 이게 CPU입니다. 자, 그리고 듀얼 스레드 프로세스가 2개예요. 그러면은 안 헷갈리게 잘 그려야 되는데 스레드 프로세스가 있고 이게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스레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위에 걸 P1이라고 밑에 걸 P2라고 할게요. 이 P1 프로세스, P2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경합을 하느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이렇게 첫 번째, 한 프로세스에 있는 스레드들은 한쪽 코어로 다 몰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이거 멀티태스킹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어마다 경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맞아요. 자, 그리고 멀티스레딩 맞나요? 네, 맞습니다. 듀얼 스레드이기 때문에 멀티스레딩도 맞아요. 그 다음에 코어 개수가 몇 개인가요?
두 개죠.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도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르게도 또 한번 봐보죠. 이번에는 교차하듯이 할당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 경우에 한번 봅시다. 자, 이 경우에도 멀티태스킹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어 하나당 두 개의 스레드가 경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멀티스레딩 맞나요? 네, 맞습니다. 듀얼 스레드 변함없죠? 그래서 멀티스레딩 맞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각각 두 개의 스레드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멀티 프로세싱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CPU의 코어가 두 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앞의 경우든 지금 경우든 둘 다 모두 멀티태스킹이고 멀티스레딩이고 멀티 프로세싱입니다. 어떻게 이 다섯 가지 예제 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지금 보신 이 마지막 예제가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서 보여주는 현상과 가장 근접한 예제일 것 같아요. 코어도 요즘은 최소한 듀얼 코어고 한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그 프로세스는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스레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동시에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고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스레드, 이 스레드는 OS, 운영체제 레벨에서의 스레드예요. 운영체제 레벨 말고 또 다른 레벨, 유저 레벨의 스레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편의 운영체제와 관련된 영상들이 나올 텐데요. 계속해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저번 내용만큼 준비가 빡셌는데 준비가 빡셌던 만큼 분명히 도움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남은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얼른아, 다 왔어. 나는 형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산다. 넷이 같은 방을 쓰니까 조금 성능과도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렛츠 코드. 먼저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그럼 메모리는 뭐냐? 실행된 어플리케이션이 상주하는 곳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플리케이션이 메모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때 메모리에 올라간 어플리케이션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명령어들 뿐만 아니라 실행하면서 나오는 여러 데이터들도 같이 메모리상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럼 CPU는 뭐냐? 명령어를 실행하는 주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코드는 가장 기본적인 자바 어플리케이션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가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진입점이에요. 출발점이죠.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동작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CPU가 있고 여기에 메모리가 있으면 먼저 A라는 변수에 7이라는 값을 대입하라는 명령어를 CPU 상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 상에서는 7이라는 값이 저장되고 A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 다음 라인을 또 실행을 하게 되면 CPU에서는 3이라는 값을 B에 저장하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메모리에는 3이라는 값이 올라가고 B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와 B에 있는 값을 더해서 C라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CPU에 메모리 A와 B에 있는 각각의 값인 7과 3을 들고 와서 이 두 개를 더하여서 더한 값 10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저장된 곳 이름을 C라고 붙이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메모리 사이에 있는 명령어들이 CPU로 올라가서 이 안에서 처리되고 그 결과값이 다시 메모리에 저장되고 이런 식의 계속된 반복, 이게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개발을 하다 보면 런타임이라는 용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용어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되는 동안의 이 시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시다가 런타임이라는 용어를 만나게 되면 실행 환경, 실행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A, B, C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실제로 현업에서 개발하실 때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좀 더 값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을 지어야 되고요. 저는 지금 영상을 찍기 때문에 설명할 때 쉽게 발음하려고 A, B, C라고 한 것이고 실제 개발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데이터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즉 런타임 환경에서 메모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맨 첫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잘 이해하셔야 개발할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 성능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되는 메모리는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영역들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이 바로 스택 메모리와 힙 메모리입니다. 스택 메모리는 뭐냐면 함수나 메서드의 지역 변수 혹은 매개 변수가 저장이 되는 곳이고요. 또 함수나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스택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이 스택 메모리에 쌓이게 됩니다. 뒤에 예를 통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힙 메모리는 뭐냐면 객체가 저장되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5가지의 자바 어플리케이션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앞에서 살펴봤던 자바 어플리케이션 예제를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메인 클래스에 있는 이 메인 메서드가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진입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주시고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앞에서 스택 메모리 설명할 때 매개 변수 그리고 지역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매개 변수라고 하면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이 args와 같은 이런 건데요. 함수나 메서드를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같이 넘겨주고 싶을 때 사용되는 게 이런 매개 변수고요. 지역 변수는 뭐냐면 함수나 메소드의 이 바디 부분, 내부에 있는 이 구현체 부분에서 선언되고 사용되는 이런 변수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할 때에 스택 메모리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택 메모리를 그릴게요. 여기가 스택 메모리고요. 자,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할 때 함수나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스택 프레임이라는 게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스택 메모리에 쌓인다고 했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이 메인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스택 메모리에 이 메인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하나가 생깁니다. 각 함수나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그 스택 프레임 안에 그 함수나 메소드의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메인 메소드가 호출이 된 순간 이 args라는 매개 변수가 공간이 하나 이 스택 프레임 안에 잡히고요. 그 다음 숫자 7을 A에 저장하라는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는 순간 7이라는 값이 이 스택 프레임에 저장이 되고 이때 A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 다음에 숫자 3을 대입하라고 하는 순간 3이라는 값이 같은 스택 프레임 안에 저장이 되고 이 이름은 B라는 게 붙여지고요. 그리고 A 플러스 B를 수행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두 개를 더한 값인 10이 같은 스택 프레임 안에 저장이 되고 이때 이름은 C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나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스택 메모리에는 그 메서드나 함수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돼요. 자, 여기서 이 아까 설명을 빠뜨린 게 있는데 이 메인 메서드에 있는 이 args라는 파라미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서 추가적인 인풋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떤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제에서는 이걸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예제를 통해서 스택 메모리에 스택 프레임이 어떻게 쌓이고 그 스택 프레임 안에 매개 변수와 지역 변수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동영상도 광고로 끊김없이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즐길 수 있어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하나로 즐기는 다양한 콘텐츠 1개월 무료 체험하세요. Communicate in English easily. Use Grammarly and feel confident with effective communication. Grammarly ensures you communicate clearly with fluency suggestions tailored specifically for you. See why 98% of multilingual speakers using Grammarly report that it helps them write in English fluently. 조금 더 복잡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메서드가 있거든요. 메인 메서드가 있고 이 메인 메서드 내부적으로 이 wow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 예를 통해서 스택 프레임이 어떻게 쌓이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일단 스택 메모리를 또 그려야 되겠죠. 스택 메모리가 있고요. 이 메인 메서드가 진입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메인 메서드가 실행되는 순간 이 메인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스택 메모리에 하나가 쌓일 거고요. 이 args에 대한 공간이 일단은 이 메인 메서드 스택 프레임에 대해서 잡힐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100이라는 값을 A라는 변수에 저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메인 메서드의 스택 프레임에 100이라는 값을 넣고 A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wow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wow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스택 메모리에 쌓여야 돼요.
그래서 와우 메서드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 안에는 먼저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num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가 있고, 지금은 a를 전달했기 때문에 a 안에 있는 값, 이 100이라는 값을 카피해서 이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wow 메소드 안에서 num에 있는 100이라는 값과 4를 곱해서 b에 저장하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결국 400이죠. 100 곱하기 4는 400이니까 400이라는 값이 이 wow 메소드의 스택 프레임 안에 저장이 되고 거기에 이름을 b라고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인에서 이 b를 반환하죠. 리턴하죠. 그러면 이 400이라는 값을 리턴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리턴하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코드상 리턴해서 이 메인 메서드에 있는 a라는 변수에 넣어주라라는 코드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400이라는 값을 리턴하게 되면서 이 wow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이제 스택 메모리 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wow 메서드에 대한 호출은 이제 끝이 났으니까요. 그러면 이 스택 메모리 상에서 wow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이제 사라지고요. 아까 400이라는 값을 메인 메서드에 있는 a라는 변수에 넣어주려 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는 100이라는 값이 있지만 이것을 없애고 400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스택 메모리가 동작하는지 그리고 스택 프레임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스택 프레임은 메서드나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스택 메모리에 쌓이는 것이고 그 스택 프레임 안에 그 함수나 메서드의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가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택 메모리에서는 메모리 관리가 함수 호출과 종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스택 프레임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 스택 메모리 영역을 개발자가 딱히 관리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함수나 메서드가 다른 뭔가를 호출하고 또 그 안에서 뭔가를 또 호출하고 그 안에서 또 호출하고 또 호출해서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호출하면 어느 순간 스택 프레임이 스택 메모리에 너무 많이 쌓여서 더 이상 남아있는 스택 메모리 공간이 없으면 어플리케이션은 죽어버리게 돼요. 이게 보통 재기 함수나 재기 메서드를 잘못 작성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재기 호출에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힙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정말 중요해요. 객체가 힙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사용됐었던 카운터 클래스를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카운터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스테이트라는 상태를 가져요. 몇 번 카운트했는지 정보를 저장하는 스테이트인 거고요. 그리고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인크리먼트 메서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까지 샜는지 궁금할 때 호출할 수 있는 get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습도 할 겸 여기서 매개 변수는 뭐가 있죠? 여기서 매개 변수는 args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역 변수는 뭐가 있죠? 지역 변수는 c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궁금해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거는 이 카운터라는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지는 인스턴스의 상태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해서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 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총 3종류의 변수가 보입니다. 하나는 매개 변수, 지역 변수,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자, 이것도 잘 용어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정말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출발점은 이 메인 메서드라고 그랬죠. 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이 스택 메모리에는 메인 메서드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args라는 변수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new 카운터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new 카운터, 이 카운터가 결국은 생성자예요. 객체를 만들어주는 생성자인데 얘도 메서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라는 생성자를 수행하는 순간 얘도 스택 프레임에 생겨요. 이 카운트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얘를 실행하는 순간요. 그리고 얘를 실행하면서 드디어 이 힙에 객체가 생성됩니다. 카운터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생성이 돼요. 이 스테이트 정보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 이때는 기본값 0이죠. 그리고 이 생성자, 카운터라는 생성자의 처리가 끝이 나면 얘는 스택 메모리에서 차지하고 있던 스택 프레임도 사라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객체를 카운터 C에 저장하라는 의미는 다시 이 메인 메소드의 스택 프레임으로 돌아와서 이 안에서 C라는 이름의 카운터 객체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고 정확히 말하면은 카운터 객체를 담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카운터 객체를 가리키게 돼요. 가리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변수 C에 저장되는 값이 객체 그 자체가 아니라 주소값이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주소값이냐면 힙 메모리에 있는 객체의 메모리 주소값.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예제가 가장 좀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잘 따라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그 클래스 카운트 여기서 잘 활용할 거고요. to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정의가 됐습니다. 이 메서드의 파라미터는 카운트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내부적으로 보시면은 그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그 객체에 대해서 인크리먼트를 2번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카운터를 2번 하는 거겠죠. 이 to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은 이 메인 메서드에서 이 부분에서 이 to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메인 메서드에서 카운터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카운터 객체를 to라는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객체에 대해서 get을 호출했을 때 어떤 값이 반환이 되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인 메서드가 진입점이라 했죠. 그래서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이 스택 메모리에는 메인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파라미터 args가 있기 때문에 그 args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은 확보가 됐죠. 그 다음 실행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카운터 클래스에 대한 객체 생성자, 이 생성자 역시도 메서드의 한 종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실행이 되는 순간 스택 메모리에 이 생성자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this라는 변수입니다. 자, 이 변수는 숨겨진 변수예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하게 되면 클래스의 생성자나 메서드에는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변수입니다.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생성자를 통해서 카운터 객체가 생성되는데 이 생성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이 흰 메모리입니다. 흰 메모리에 카운터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카운터 객체 내부적으로 보면 state라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럼 그 state라는 상태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는 0이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스택 프레임으로 돌아와서 이 생성자에 대한 스택 프레임, 이 this라는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힙의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이 객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객체의 메모리 주소값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객체 생성자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스택 메모리에서 이 생성자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메인 메서드로 돌아왔죠. 이제 그 생성된 객체에 대해서 카운터 클래스 타입의 C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C 변수가 결국은 객체, 방금 만들어진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죠. 즉 여기에는 이 객체의 메모리 주소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실행을 해요.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면 to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얘를 호출을 하게 되면서 이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스택 메모리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이 C 값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스택 프레임에는 C라는 이름의 변수가 생기고 이 변수는 조금 전에 만들어진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결국 같은 주소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실행 포인트가 여기로 옮겨졌어요. 이제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또 실행을 하는 게 보면은 c.increment라고 해가지고 객체 C에 대해서 incremen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increment 메소드도 또 메서드이기 때문에 호출이 되는 순간 스택 메모리에는 이 increment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됩니다. 이 increment 메서드가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고 이 인스턴스에 대한 메서드 호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암묵적으로 this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this라는 변수는 마찬가지로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죠. 그럼 여기서 increment를 수행한다는 말은 바로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이 실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스테이트 값이 0에서 하나 증가했기 때문에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1로 바뀌고 나서 이 increment 메소드 호출은 종료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 increment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스택 메모리로부터 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라인도 다시 한번 같은 객체에 대해서 incremen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죠. 다시 이 스택 메모리에는 increment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클래스에서 정의됐고 객체에 종속된 메서드이기 때문에 this라는 변수가 여기서도 생기고요. 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 increment 메서드가 호출이 되겠죠. state가 다시 한번 1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이었던 값이 이제는 2가 됩니다. 이렇게 increment가 다시 한번 호출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스택 메모리에서 이 인크리먼트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to라는 메소드의 끝까지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to라는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도 스택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럼 다시 메인 메소드로 돌아와서 이 마지막 라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C라는 객체에 대해서 get을 호출을 하게 되는 순간 스택 메모리에 get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일 때 마찬가지로 this라는 변수가 생기고 이 this라는 변수는 지금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 객체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get 메소드가 실행되는 순간 이 스테이트 정보를 반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현재 이 객체의 스테이트는 2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라는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2라는 값을 반환하면서 이 get 메서드의 호출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get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스택 메모리로부터 또 사라지게 되겠죠. 결국 이 2라는 값은 이 스택 프레임에 저장이 되고 변수 이름은 count가 되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호출된 함수나 메서드가 파라미터로 객체를 전달받아서 그 객체의 상태를 바꾸게 됐다면 그 함수나 메서드 종료 이후에도 그 객체는 변경된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여기 예제에서도 to 메서드가 호출이 될 때 메인 메서드로부터 카운터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잖아요. 그리고 내부에서 객체의 상태 정보, 여기서는 스테이트죠. 상태 정보를 변화시키고 to 메서드는 종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그 객체 상태는 변경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to 메서드 호출 이후에 메인 메서드에서 객체에 대고 get을 호출을 했을 때에 이 2라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였죠. 자, 이것은 메인 메서드의 지역 변수 c와 to 메서드의 매개 변수 c가 모두 같은 객체를 바라봤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요. 자, 이렇게 객체의 경우에는 변수들이 객체를 가리키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셔야 개발을 하실 때 메서드 내에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객체의 상태를 만약에 바꿀 일이 생겼다면 여기서 바꾸면 이 객체는 호출 이후에도 바뀐 채로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 내가 객체의 상태값을 막 바꿔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막 바꾸면 어쩌면 잘 동작하던 기존 코드에 버그가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맨날 고생만 많고 누나도 고생만 많고 그래서 그래요. 저도 힘들어야죠. 자, 이제 쓰레기 객체를 살펴봅시다. 정말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많네요. 자, 여기 카운터 클래스 여전히 재활용하고요. 지금 뭐 아까처럼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게 이 make라는 메서드인데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new count를 통해서 하나 만들고 근데 실제로 리턴하는 것은 새롭게 또 하나 만들어진 객체를 리턴을 해요. 그러면 요때 만들어진 이 객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라인을 실행을 해서 make까지 호출한 후에 counter c에 이 make 메서드가 반환한 객체의 주소값을 저장했을 때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스택 메모리가 있고 힙 메모리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객체가 있어요. 그리고 스택에는 메인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일단 args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습니다. 이 c가 뭘 가르치냐면은 두 번째 만들어진 얘만 가르쳐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냐. 얘는 힙 메모리에서 지금 메모리 공간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객체에 대해서 어떤 것도 레퍼런스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이 객체 같은 경우에는 C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얘네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접근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메모리 상에서 이제 없애줘야 되는데 계속 힙 메모리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힙 메모리가 고갈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접근이 불가능한 객체를 쓰레기 객체라고 하는데요. 이 쓰레기들을 잘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프로그래밍 명령어로 개발자가 직접 이 객체를 이제는 더 이상 안 써. 이렇게 이 객체에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해제시켜 주거나 아니면 자바나 파이썬 같은 언어에서는 언어 레벨에서 이 쓰레기 참조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이 쓰레기 객체들을 알아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친구를 갈비지 컬렉터라고 하고 줄여서 GC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갈비지 컬렉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GC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가 참 많죠. 이 파이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 이 예제를 준비했냐면 이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객체이기 때문에 그거 설명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wow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파라미터로 num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그 전달받은 num에 있는 숫자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wow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숫자 1을 변수 a에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wow 함수를 호출할 때 a라는 변수를 파라미터에 대입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스택과 힙 메모리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라 했기 때문에 숫자조차도 객체로 표현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함수를 정의를 한 거지 실행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실행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파이썬을 보시면 어떤 함수 안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닌데 파이썬은 그게 가능해요. 대신에 이를 위해서 파이썬은 이 스택 메모리에 글로벌 프레임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에 이제 숫자 1을 넣는 건데요. 이 숫자 1도 파이썬에서는 객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 1에 대한 객체가 이 힙 영역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a라는 변수에는 주소값이 저장되는 거죠. 이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값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wow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wow 함수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스택 메모리에 쌓이겠죠? 이렇게 프레임이 생기고 num이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그 파라미터에 변수 a를 전달했는데 이때 주소값을 또 전달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num이라는 파라미터도 같은 객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이 print를 통해서 num에 있는 값 1을 화면상에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로 표현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끝이 났네요. 이번에 이 영상 준비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고 영상 찍는데도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됐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2021년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새로운 2022년이 시작을 했어요.